박씨 집안에 시집온 첫날부터 나는 정중한 미소와 격식 있는 인사 아래 숨겨진 미묘한 서열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남편 민주는 장남이었고 아내인 나 역시 어느 정도 존중받아야 마땅했지만 시누이인 서연은 늘 집안의 총애를 받는 아이였다. 그녀는 오만함에 가까운 자신감을 품고 다녔고 나를 부를 때면 항상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늘 입에 겨우 올린 듯 새언니 하고 부르곤 했다. 그 드레스 거의 디자이너 제품 같네요. 어디서 그렇게 적당한 걸 찾았어요? 이런 숨겨진 모욕은 3대가 전통에 따라 한 지붕 아래 사는 강남의 우리 집에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보다 딸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으셨다. 내가 가족 모임에서 차를 따를 때면 어머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내 손길을 살피시면서도 서연이 똑같은 일을 할 때면 타고난 기품이 있다며 칭찬하셨다. 나는 외양보다 성실함을 중요하게 가르치신 부모님 밑에서 부산에서 자랐다. 6년 동안 나는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IT 회사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며 언젠가 온전히 내 소유의 무언가를 살 날을 꿈꿨다. 마침내 가죽 인테리어가 깔린 세련된 검은색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80을 구입했을 때 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다. 그 차는 내가 일했던 모든 늦은 밤, 희생했던 모든 주말, 포기했던 모든 작은 기쁨을 상징했다. 서연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다음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던 한옥집에서 그녀는 잡채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차에 대한 독백을 시작했다. 새언니 같은 사람이 타기엔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내 반응을 살피려는 듯 시선을 흘끗 돌렸다. 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려고 물질적인 게 꼭 필요한가 봐요. 좀 민망하네요. 민주는 말없이 식탁에 시선을 고정한 채 국을 휘저었다. 그의 침묵이 그녀의 말보다 더 아팠다. 한국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화목을 중시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인격의 실패로 간주된다. 나는 시어머니가 내가 매운 것을 못 먹는다는 걸 깜빡 잊으셨다며 나를 제외한 모두를 위해 준비하신 매콤한 김치찌개와 함께 항의의 말도 삼키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새언니, 다음 주말에 최 씨 집안하고 만날 때 그 차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그 집 아들이 미국에서 막 돌아왔는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거든요. 그건 좀 곤란한데 나는 무례하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거절의 말을 부드럽게 내뱉었다. 나도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해서.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정말 이기적이네. 그녀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올바른 며느리 행실이 아니야. 이런 순간들이 내 가슴에 돌처럼 쌓여 내 집에서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저녁 일찍 우리 부부의 작은 침실로 물러나 내가 유일하게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곳인 직장으로 운전해갈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내 차에 대한 암시는 점점 더 잦아지고 노골적이 되었다. 서연은 자기 친구들이 모두 내가 그 차를 몰면 완벽하게 어울릴 거라고 했다느니 부유한 집안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자기 지위가 높아질 거라느니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흘렸다. 그녀는 심지어 민준과 내가 부부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므로 그 차는 사실상 가족 공동재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시어머니는 이런 대화 중에 내게 상기시키곤 했다. 여동생을 보물처럼 아낀단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줄 알아야지. 나는 마음속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법을 배우며 이런 말들을 견뎌냈다. 밤이면 민준에게 내 답답함을 속삭이며 지지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며 그냥 가끔은 걔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편해. 걔는 항상 저랬어.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국에서의 결혼이란 이런 것일까?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나 자신을 조금씩 포기하는 것? 서울이 옅은 분홍빛 벚꽃으로 물든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문 옆에 늘 두던 자리에 차 키를 찾으러 손을 뻗었다. 손가락은 허공을 더듬었다. 잘못 둔 줄 알고 가방, 침실, 심지어 부엌 서랍까지 뒤졌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할 작은 주차 공간으로 달려나갔을 때 목구멍에서 공포감이 차올랐다. 차가 사라졌다. 현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덮쳤다. 서연이 묻지도 허락받지도 않고 내 차를 가져간 것이다. 그녀는 내가 그토록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것을 훔쳐갔다. 텅 빈 주차장에서 봄바람에 조롱당하는 듯한 충격 속에서 서 있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분노는 압도적이었지만 그 밑바닥에서 차가운 결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내 시선을 피하며 떡을 만드는 데에만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계셨다. 서연이가 제 차 가져갔어요? 나는 생각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더구나.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어차피 너 오늘 차 안 쓰잖아. 내 재산권에 대한 무심한 묵살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결국 내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터였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내 방으로 물러났다.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무릎에 모으고 칼날처럼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았다. 나는 그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울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지켜보고 기다리며 그녀 스스로가 짠 밧줄에 결국 자기 목이 졸리는 것을 볼 것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번 절도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서연의 오만함이 결국 그녀를 몰락으로 이끌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날 나는 침묵 또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두부를 완벽한 정육면체로 꼼꼼하게 썰며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으로 오후를 보냈다. 반복적인 동작이 내 긴장된 신경을 가라앉혔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어릴 적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요리는 언제나 나의 피난처였고 비난 없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음식에 대해 칭찬하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그릇을 비우지 않으신 적은 없었다. 찌개에 파를 넣으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김 여사님이 현관에 서 있었는데 그 눈은 새로운 가십거리를 발견한 특유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압구정 우리 동네에서 정보는 곧 화폐였고 김 여사님은 언제나 부자였다. 지은 씨, 그녀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방금 코엑스몰에서 지은 씨 차 봤어요. 신우이가 사람들한테 한껏 자랑하고 있던데 혹시 차 팔았어요? 내 나무 주걱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니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빌려간 거예요. 김 여사님의 눈썹이 완벽하게 염색된 앞머리 밑으로 사라질 듯 치켜 올라갔다. 어머? 글쎄, 그냥 빌린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던데. VIP 주차구역에서 사람들이 잔뜩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나는 김 여사님에게 차를 권했고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기만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김 여사님 말에 따르면 서연은 제네시스를 타고 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듯 샤넬과 에르메스 매장을 들르며 쇼핑몰, 명품관을 누비고 다녔다고 한다. 심지어 차에 기댄 채 마치 자신의 공들여 연출한 삶의 소품인 양 사진까지 찍었다고 했다. 자기가 그 차 사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현명하게 투자하고 휴가도 반납하면서 고생했다나 뭐라나 아주 감동적이던데요. 그 뻔뻔함에 숨이 멎는 듯했다. 서연은 내 차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내 이야기, 내 희생, 내 수년간의 노력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단순한 빌림을 넘어선 사회적 서열에 대한 나의 위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내 성과를 자기 것인 양 행세함으로써 그녀는 누가 존중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서사를 새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김 여사님이 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뒤 나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요리를 마저 했다. 찌개가 성난 듯 보글거리며 흩어진 생각들처럼 갈색 국물 방울을 스토브 위에 흩뿌렸다. 나는 그것들을 닦아내며 내 선택지들을 가늠해 보았다. 서연이 돌아왔을 때 직접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부인할 것이 뻔했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편을 들 것이다. 민준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반응은 아마도 평화를 유지하라는 또 한 번의 회유일 것이다. 여성들이 인내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 가족의 화목을 지켜야 하는 문화 속에서 내 선택은 제한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찌개를 저으며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계획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다. 때때로 최고의 복수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인내다. 잘 관리된 냄비 속에서 맛이 우러나오듯 결과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해가 질 무렵 주차장에서 익숙한 내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부엌 창문 너머로 서연이 양팔에 디자이너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단 차에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관심의 스릴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듯 집을 향해 으스대며 걸어왔고 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듯했다. 집 안에 들어선 그녀는 내 차 키를 현관 탁자 위에 무심하게 던져놓았다.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던 물건을 돌려주는 듯한 태도였다. 내가 쳐다보는 것을 본 그녀가 말했다. 차 잘 나가네요. 근데 곧 오일 갈아야겠어요. 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서연은 내 침묵을 복종으로 오해하고 완벽하게 그린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웃었다. 그녀는 복도에 트로피처럼 쇼핑백들을 남겨둔 채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다. 그녀의 눈이 빛나며 코엑스에서 친구들을 만난 일에 대해 정교한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내 차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생략했다. 민준이 쇼핑백에 대해 묻자 서연은 웃으며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남에서는 외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녀가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같은 세계에서는 이미지가 전부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은근한 비난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나는 말없이 된장찌개를 폈다. 그들이 내가 암묵적으로 배제된 계획들을 논의하며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한국의 가족 역학 관계에서 익숙한 춤사위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그릇 너머로 행해지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지위를 미묘하게 강화하는 의식. 그날 밤 나는 민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옆에 깨어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열고 서연의 아이디를 입력했다. 거기 있었다. 내 차와 함께 포즈를 취한 그녀의 사진들이 노력과 사치에 대한 모호하고 감성적인 문구와 함께 올라와 있었다. 댓글창은 축하와 감탄으로 넘쳐났다. 휜 지구18 와 서연아 완전 성공했네. 차 진짜 멋지다. 민호 오빠 언제나처럼 고급지네. 차랑 잘 어울린다. 예리킴 재테크 비결 좀 알려줘.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차를 샀어. 서연은 모든 댓글에 겸손을 가장한 자랑으로 응수하며 자신의 철저한 저축 습관과 직업적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다. 각각의 거짓말은 이전의 거짓말 위에 쌓여 내가 아닌 그녀 자신이 성공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는 럭셔리 카의 주인이 되는 정교한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훑어보았다. 그녀가 온라인상의 페르소나를 위해 내 소유물을 도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몇 달 전 사진에는 내 디자이너 가방이, 지난주 셀카에는 내 시계가 등장했다. 조금씩 서연은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 삶의 조각들을 빌려가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의 존재감이 곧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녀의 디지털 절도는 물리적 절도만큼이나 심각한 것이었다. 빌려간 차는 그저 이 오랜 지위 조작 게임에서 가장 대담한 수에 불과했다. 나는 인스타그램을 닫고 이메일을 열었다. 필요한 것을 찾을 때까지 오래된 메시지들을 검색했다. 내 차 구입, 디지털 영수증, 내 이름으로 된 보험증권,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비 기록. 나는 그것들을 다시 내게 전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뒤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한강 너머 서울의 불빛이 감시하는 눈처럼 깜박였다. 끊임없는 경쟁과 외양 관리의 도시 서울에서 서연은 자신이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공개적인 연기가 스스로의 파멸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민준이 자는 모습을 등지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다. 서연은 내 차를 공공장소로 가져갔고 자기 것인 양 과시했으며 자기 손으로 직접 속임수의 증거를 만들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진실과 거짓이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국 사회의 체면 게임에서 서연은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가면을 대중 앞에 전시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폭로에 취약한 상태가 된 것이다. 소문은 한국 동네에서 빠르게 퍼져나간다. 특히 명성이 원화보다 더 가치 있는 화폐인 서울의 부촌에서는 더욱 그렇다. 코엑스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뒤 직장 동료 현주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울렸다. 이거 지은 씨 차 아니에요? 그녀는 서연의 인스타그램 셀프리 캡처 화면을 첨부해서 보냈다. 사진에는 큰 계약건 성사시키고 나에게 주는 선물, 법밥캡 축복, 한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캡션과 함께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주차된 내 제네시스가 보였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게 네, 제 차 맞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현주 씨가 스스로 결론 내릴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 지은 씨 아니네요. 그녀의 답장이 거의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신우이죠. 전에 말했던 그분? 잠시 후 내가 대답했다. 네, 맞아요. 현주 씨가 무언가를 입력하는 중임을 알리는 점 3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메시지가 왔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지은 씨?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내 말에 담긴 차가운 확신에 스스로 놀라며 답했다. 회사에서는 수군거림이 나를 따라다녔다. 삼성 디지털 플라자의 동료들도 그 게시물을 보았고 그들이 아는 사실, 내가 그 차를 사기 위해 몇 년간 저축했다는 것과 지금 온라인에서 보는 것 사이의 모순에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서울 전역의 스크린에서 서연의 기만적인 디지털 극장이 상영되는 동안 판매 보고서와 고객 계정에 집중하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주말이 되자 서연의 연기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강남에서 열린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네트워킹 행사에 내 차를 몰고 갔고 그곳에서 대학 친구들을 만났다. 신라호텔 발렛 주차 직원에게 열쇠를 건네는 그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그녀는 마치 주인인 양 자신감 넘치는 몸짓으로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각각의 이미지에서 그녀는 내가 이룬 성공의 서사를 꾸며냈고 자신이 가져본 적 없는 재정적 지혜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덧붙였다. 이번에는 수제 약가를 핑계 삼아 또다시 불쑥 찾아온 김 여사님이 전했다.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들으면 믿지도 못할 거예요. 이 씨 집안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니는 외국계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대요. 팀장이 된 기념으로 자기 자신에게 차를 선물한 거라고요.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약과를 받았지만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재밌네요. 김 여사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다. 웃기는 건 우리 조카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거예요. 걔 말로는 서연 씨는 정규 직원도 아니고 그냥 파트타임 컨설턴트라던데. 나는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듯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내뱉는 거짓말 하나하나가 결국 그녀를 올가맬 거미줄의 또 다른 가닥이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유난히 활기찼다. 고객들과의 미팅에 대해 떠들어댔는데 나는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 짐작했다. 시어머니는 딸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설명을 들으며 자랑스러움에 활짝 웃으셨고, 민주는 음식과 휴대폰의 주위를 반쯤 나눠둔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언니, 서연이 갑자기 그 환한 미소를 내게로 돌리며 말했다. 저 내일 차 또 빌려야 할지도 몰라요. 싱가포르에서 잠재적 투자자가 오는데 제가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기로 뽑혔거든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당연히 써야지. 가족끼린 돕는 거야. 그렇지, 지은아? 기대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이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가족의 화목을 깨는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 것이다. 나는 지지를 바라며 민준을 쳐다봤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저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7시까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서연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환해졌다. 문제 없죠. 새언니 출근하고 나서 제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끝날 때 맞춰서 데리러 갈게요. 내 재산을 자기 것인 양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태도에 가슴이 분노로 답답해졌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이 애매한 대답이 시간을 벌어줄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보험사에서 온 알림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 내 보험에 운전자를 추가하려고 시도했다. 바로 박서연이었다. 요청은 주 보험 계약자인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절되어 있었다. 그 대담함에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내 차를 빌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권리까지 만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알림을 내 개인 이메일로 전달하고 저장했다. 내 증거 수집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다. 전환점은 3일 뒤 회의 중에 전화가 울렸을 때 찾아왔다. 발신자는 현대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였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박 여사님?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결혼 전성을 사용하며 정정했다. 아,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말했다. 지금 고객님의 제네시스 G80이 저희 강남 지점에 와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본인이 차주라고 주장하며 차를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해보니 고객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내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조수석문에 경미한 긁힘 자국이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신 여성분이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험 정보를 요청하자 보험 증권번호를 제시했는데 저희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서요. 나는 서연이 서비스 센터에서 자신 있게 내 차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모습을 눈을 감고 그려보았다. 차를 가져간 사람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시누이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수리를 승인하거나 보험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어드바이저가 그의 전문적인 어조에 어색함을 살짝 섞어 말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승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혹시 서비스 센터로 오셔서 이 문제를 논의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나는 회사에 조퇴를 요청하고 강남에 있는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로 택시를 타고 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서비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특유의 거만한 말투가 들려왔다. 등록증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차는 제 거예요.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등록증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 시스템에는 다른 소유주로 나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분노와 창피함으로 붉어졌다. 그럼 당신네 시스템에 오류가 있겠죠. 저희 아버지께 전화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사.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더니 당혹감을 드러내는 병적인 창백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새언니. 그녀가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마침 잘 왔어요. 차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나 봐요. 이거 우리 가족 차라고 이분들께 말씀 좀 해줘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본 뒤 매니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제가 김지은입니다. 이 차는 제 돈으로 구입했고 제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시누이는 수리를 승인하거나 보험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내 신분증과 원본 등록증, 보험 서류를 제시했다. 매니저가 서류들을 검토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상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김지은 고객님. 그가 말했다. 혹시 고객님 차량의 무단 사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서연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뒤따를 사회적 굴욕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폭로는 치명적일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논리적인 다음 단계였지만 나는 아직 이 게임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었고 스스로 만든 위태로운 입지를 체감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서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 시누이와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비켜주었고 우리는 내 차 옆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서연은 즉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냥 오해였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새언니는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긁힌 거, 고쳐주려고 도와주려던 거였는데 내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네가 허락 없이 내 차를 가져갈 때마다 내 것인 양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벌었는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눈을 빠르게 깜박였다. 새언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야. 내가 차갑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이건 절도, 사기,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문제야. 너는 전화 한 통이나 서류 확인 한 번이면 쉽게 반박될 수 있는 허상을 대중에게 만들어냈어.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가 이내 계산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은 그녀의 성격을 많은 것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거래 가능하며 내 침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가정.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서연아. 그냥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그리고 네가 한 행동의 결과가 너를 따라잡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할 뿐이야. 나는 그녀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하고 긁힌 자국 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내내 등 뒤에서 나를 꿰뚫는 듯한 서연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대립을 기점으로 나를 재평가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나를 조종당하는 수능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쌓은 사회적 가면을 끝장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굳이 그녀를 폭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몰락을 위한 기계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스위치를 누른 것은 그녀 자신의 무모한 결정들이었다. 일주일이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집안에서 나를 피했고 내가 방을 나갈 때쯤 슬며시 들어오는 시기였다. 그녀의 평소 가시 돋친 말들은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눈치채셨지만 딸이 중요한 업무로 너무 바빠서 가족 대화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탓으로 돌리셨다. 우리 집 여자들 사이에 긴장된 기류를 언제나처럼 눈치채지 못한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나는 내 차 키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심지어 베개 밑에 넣고 잠을 잤다. 서비스 센터에서의 대립이 경계선을 설정해 주었지만 나는 서연이 그 경계를 오래 존중하리라 믿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고 상처 입은 자존심은 위험했다. 특히 원하는 것을 항상 가져왔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내 의심은 금요일 오후 현주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로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새언니 차 주차되어 있어요. 신우이랑 같이. 나는 분노와 불신이 뒤엉킨 감정으로 메시지를 노려보았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거짓말을 하다 들킨 후에도 서연은 또다시 내 차를 훔쳐갔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반항이었고 자신은 어떤 결과에서도 자유롭다는 선언이었다. 확실해요? 내가 답장을 보냈다. 현주 씨의 답장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코에 걸치고 양손에 쇼핑백을 든 서연이 내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다. 타임스탬프는 불과 몇 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현주 씨가 물었다. 결정을 내리는 동안 기이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경찰에 전화해야겠어요. 차량 도난 신고할 거예요. 이어진 20분은 정신없는 전화통화와 설명으로 흘러갔다. 나는 강남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고 내 차량 등록 정보를 제공하며 범인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무단으로 차를 가져간 가족 구성원임을 설명했다. 내 진술을 받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분쟁은 보통 사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보험 사기 미수건을 언급하자 그의 태도는 전문가다운 염려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즉시 현장으로 경찰관을 보내겠습니다. 김지은 씨. 그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곳에서 경찰관들과 합류하시겠습니까? 나는 동의했고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서울의 금요일 오후 교통체증을 뚫고 가는 동안 나는 곧 닥칠 대립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서연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학관계를 말이다. 한국 가정에서 가족 문제에 법 집행기관을 개입시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가족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지해야 할 화목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착취 위에 세워진 화목은 결코 진정한 화목이 아니었다. 갤러리아에 도착했을 때 2명의 경찰관이 이미 와서 VIP 주차구역 근처에서 백화점 보안팀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내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과 차량 서류를 제출했다. 그들은 기록과 정보를 대조해 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은 김지은 씨 소유가 맞습니다. 한 경찰관이 파트너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용의자를 찾아야겠습니다. 용기자라는 단어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여전히 가족이었다. 민준의 여동생, 내 남편의 사랑하는 동생. 순간 의심이 밀려들었다. 내가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걸까? 그때 처음 차 키를 탁자 위에 던지던 그녀의 비웃는 듯한 얼굴, 내 경계를 몇 번이고 무시하던 무심한 태도, 나를 희생양 삼아 꾸며낸 정교한 거짓말들이 떠올랐다. 의심은 사라졌다. 백화점 보안팀에 따르면 그녀는 아직 안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찰관이 내게 알려주었다. 차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20분 후 서연이 대학 동창으로 보이는 두 명의 여자와 함께 백화점 유리문에서 나왔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서연의 과장된 몸짓은 그들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한창 하는 중임을 암시했다. 차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핸드백에서 내 차 키를 꺼내 마치 자기 것인 양 무심하게 흔들었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녀 일행이 제네시스에 닿기 전에 가로막았다. 나는 조금 떨어져서 서연의 표정이 혼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서연 씨? 한 경찰관이 물었지만 그것은 사실 질문이 아니었다. 이 차량에 대해 저희와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은 웃음을 뚝 그친 채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들 중 하나가 물었다. 이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서연 씨, 이 차량을 사용해도 된다는 소유주의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극적으로 창백해졌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그녀의 평소 자신감은 산산조각 난 채 더듬거렸다. 이건 가족 차예요. 우리 오빠랑 새언니. 등록된 소유주가 당신이 허락 없이 차를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말을 끊었다. 차량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가 있습니까? 그녀의 친구들이 살짝 뒤로 물러나 서연의 발밑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시면을 반영하듯 물리적인 거리를 두었다. 인맥과 평판이 전부인 한국 사회에서 대중 앞에서 경찰의 신문을 받는 것은 재앙과도 같았다. 민지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서연이 절박하게 친구 중 한 명에게 말했다. 그리고 경찰관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새언니가 그냥 좀 속이 좁아서 그래요.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저 이 차 맨날 몰고 다녀요. 바로 그때 그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나는 그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전말을 깨닫는 순간을 목격했다. 이것은 가족 정치로 무마할 수 있는 오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서열에 흔들리지 않는 공평무사한 법의 시스템이었다. 새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외쳤다. 이거 실수라고 말 좀 해줘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경찰관들 옆에 섰다. 이 차는 제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는 명백하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허락 없이 차를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차주 행세를 하며 보험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은 무언가를 기록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다시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박서연 씨,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 뒤에 이어진 광경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짓을 감안하더라도 참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이 멀찍이 모여드는 가운데 서연이 완벽하게 구축해온 사회적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런 공개적인 굴욕과 엮이고 싶지 않은 듯 자신들의 비싼 디자이너 구두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편하게 서성였다.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다른 고객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근처를 맴돌았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관심을 끌 뿐이었다.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한테 이럴 순 없어요. 그녀는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흐느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이러면 내 인생 다 망가진다고요. 그녀의 절박함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그녀의 불명예를 가중시킬 뿐이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순찰차로 이끌고 갈 때 그녀는 굴욕감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나 새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지난 몇 년간 내 것을 빼앗고 내 경계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기처럼 휘둘러졌던 그 단어.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로 그 단어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래, 맞지.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내 것을 훔쳤을 때 그렇게 아팠던 것도 그래서야.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이 패배감에 어깨를 늘어뜨린 그녀를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들이 떠나자 그녀의 친구들은 스캔들에 연루되기 싫다는 듯 재빨리 흩어졌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람과 엮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주차장에 홀로 서서 열쇠를 손에 쥔 채 승리감도 만족감도 아닌 그저 오랫동안 분노가 자리했던 곳에 남은 기이한 공허감을 느꼈다. 차에 올라타자 조수석에 서연이 두고 간 쇼핑백들이 눈에 띄었다.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돈으로 구입한 디자이너 옷과 고급 화장품들. 시어머니로부터 쏟아질 격렬한 비난을 감수하며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나는 가장 힘든 부분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가족의 화목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평화 대신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불문율을 깨뜨린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 가족이 거짓된 체면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서 재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평선 위로 서울에 반짝이는 제 스카이라인이 나타났을 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폭풍에 대비했다. 서연의 체포 소식은 여름 태풍처럼 빠르고 파괴적인 속도로 우리 지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서 돌처럼 굳은 분노의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평소에는 늦게까지 회사 사무실에 계시던 아버님도 드물게 연대감을 보이며 그녀 곁에 앉아 계셨다. 우리 한옥집 거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갈하게 놓인 난초와 전통 다랑아리조차 이 가족의 위기에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내 시누이를 경찰에 신고해 가족에 대한 의리도 없니?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으로 올라섰다. 차가운 환대와는 달리 바닥의 온기가 느껴졌다. 서연이가 제 차를 반복해서 훔쳐갔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자기 차라고 사기까지 쳤고요. 제가 정한 모든 경고를 무시했어요.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셨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의 고뇌가 서려 있었다. 지은아, 한국 가정에서는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거란다. 외부인, 특히 경찰을 끌어들이다니. 그는 고개를 저었고 미처 끝맺지 못한 문장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질책이 담겨 있었다.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그들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제 보험을 이용하려던 걸 잡은 후에 서연이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허락 없이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걸 무시한 건 서연이에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흔들며 낮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애가 망신을 당했어. 친구들이 걔가 자범처럼 끌려가는 걸 봤다고. 최 씨 집안에서는 그 집 아들과의 만남을 취소하겠다고 전화가 왔어. 네가 걔 앞길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알기나 해? 그녀가 서연의 인성보다는 평판을 걱정하는 그 아이러니가 씁쓸했지만 나는 그 생각을 속으로 삼켰다. 한국 사회, 특히 기성세대에게는 종종 실제 모습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럼 서연이가 저한테 한 짓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몇 년을 일해서 번 돈을 빼앗고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건요?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고작 차 때문이잖아. 시어머니가 두 손을 치켜들며 외쳤다. 그냥 물건일 뿐이야. 가족은 영원한 거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스트레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은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었어. 내 동생 보석금 내고 와야 했어. 그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쓸어 넘기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에게서도 분노를 예상했지만 그는 그저 지치고 패배한 듯 보였다.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하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그가 이 가족의 분열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 확신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걔가 정말 당신이 처음 잡았는데도 또 차를 가져간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매끼리는 물건도 빌려 쓰고 그러는 거야. 그게 가족이지. 묻지도 않고요. 민준이 뜻밖의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반박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아버님은 아내에 대한 의리와 타고난 공정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민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 사용하시는 상처 입은 톤으로 낮아졌다. 설마 내 동생보다 저 애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 뒤이은 침묵은 기대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순간 민준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여자들 사이에서 이토록 명백하게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대립을 피할 수 없을 지경까지 그를 몰아붙이지 않고 미묘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난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외교관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내가 보여줄게요. 이어진 20분 동안 나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내 차를 자기 것인 양 올린 서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스크린샷, 내 보험에 무단으로 자신을 추가하려 했던 보험사의 알림, 그녀가 내 차를 신분 상승의 상징으로 과시하는 것을 목격한 지인들의 메시지.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듯했고 아버님의 표정은 점점 더 심란해졌다. 서연이는 이씨 집안 사람들한테 팀장으로 승진해서 보너스로 받은 차라고 했대요. 나는 지인에게서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현명하게 투자했다고 했고요. 이야기는 매번 달랐지만 전부 다 제 노력, 제 저축, 제 성과를 가로채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소화하려는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줄은 몰랐어. 그가 인정했다. 증거에 궁지에 몰렸지만 완전히 승복하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전술을 바꿨다. 설령 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경찰까지 끌어들여서 애 평판을 다 망쳐놨어. 이제 어떤 꼬아 괜찮은 집안에서 걔를 며느리로 보겠니? 걔 앞길도 막혔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지은아?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었어. 그 질문은 단순히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인격에 대한 도전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한국의 가족 역학이라는 가장 중요한 규칙, 즉 문제는 집안 담장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다. 가족의 화목 대신 법적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외부인으로 낙인 찍힌 것이었다. 다른 방법도 써봤어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몇 년 동안 저는 비꼬는 말들, 허락 없는 물건 사용, 무시당하는 대우를 견뎌왔어요. 서비스 센터 사건 이후에 서연이에게 직접 이야기했고요. 걔가 절 무시했어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었죠?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아내를 향해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여보, 우리 딸이 잘못했소. 그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되시오. 시어머니의 눈이 남편의 배신에 커졌다. 당신까지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이들에게 행동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건 희생이 아니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실패요. 그 말은 방 안에 물리적인 타격처럼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버님이 특히 자식 문제에 관해 이토록 아내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평소 완벽했던 모습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화장은 번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디자이너 옷은 경찰서에서 보낸 몇 시간 동안 구겨져 있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모성애적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다. 네가 애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 그녀가 서연에게 달려가 끌어안으며 외쳤고 서연은 연극적인 흐느낌과 함께 어머니의 품에 무너졌다. 경찰서에서 지문도 찍었어요. 서연이 울부짖었다. 범죄자처럼요. 거기 다른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나는 이 연극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공영에 처한 와중에도 청중을 의식하며 나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동시에 어머니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그녀의 모습을 아버님은 근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계셨다. 서연아, 그가 평소와 달리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이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한 뒤에도 허락 없이 차를 가져갔느냐? 서연은 지지를 바라는 듯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아버님은 더 단호하게 질문을 반복했다. 솔직하게 대답해라. 그녀는 아버지에게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 말을 더듬었다. 네, 하지만 내 차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어. 지은이 모르게 보험에 내 이름을 추가하려고 시도했느냐고. 각각의 질문이 변명의 껍질을 한 꺼풀씩 벗겨냈고 마침내 서연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기만이 발가벗겨진 채 서 있게 되었다. 딸의 행동의 무게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자 시어머니의 보호적인 포옹이 살짝 느슨해졌다. 저는 그냥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서연이 작고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언니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물건도 가졌으니까 다들 존중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이 솔직한 고백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오만함과 특권의식 이면에는 서연의 행동이 인정과 관심에 대한 절박한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너무나 잘 아는 감정이었다.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성과를 훔칠 필요는 없어. 나는 내 목소리에서 분노가 사라진 것에 스스로 놀라며 부드럽게 말했다. 네오는 너만의 재능이 있고 너만의 길이 있어. 민준이 우리 사이에 서서 분열된 가족 사이에 물리적인 다리가 되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가 말했다. 가족으로서. 또다시 그 단어, 가족이었다. 하지만 내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를 그저 견뎌내야 할 외부인이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모두가 그날의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각자의 방으로 물러간 후 민주는 우리 침대의 가장자리에 나와 함께 앉았다. 그는 몇 분간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진작에 내가 당신 편에 서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몇 년간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은 그들만의 복잡한 역학관계, 무언의 규칙, 숨겨진 갈등을 안고 있는 가정들을 상징했다. 우리 집 담장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했다.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었고 오래된 서열의 기반에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이 더 큰 틈으로 벌어질지 아니면 더 평등한 기반 위에서 재건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슴속에 맺힌 원망의 덩어리 없이 잠이 들었고 이제껏 진정으로 내 집이라 느끼지 못했던 이 집에서 한결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연의 체포 이후 몇 주가 흐르는 동안 계절의 변화처럼 점진적이지만 필연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우리 가족의 풍경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버님이 검찰청 인맥을 동원한 덕분에 형사고발은 결국 경범죄로 축소되었지만 사회적인 여파는 그렇게 쉽게 무마될 수 없었다. 서연이 공들여 가꾼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다. 친구들의 전화가 끊겼다. 사교 모임 초대는 줄어들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유력한 혼처로 여겨졌던 최 씨 집안은 정중하게 관심을 거두었다. 평판이 전부인 한국 사회에서 서연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거짓말을 하다 들킨 죄를 저지른 것이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알려진 거짓말을. 집안의 역학관계도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애지중지했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에는 새로운 자제력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식사 중에 비꼬는 말을 하거나 나에게 가장 귀찮은 집안일을 맡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정중함을 유지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민준이었다. 한때 집안 여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수동적인 관찰자였던 그는 이제 대화가 긴장될 때면 개입했고 더 이상 어머니나 여동생이 나를 폄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건 지은이가 결정할 문제야 라거나 그건 지은이 거니까 먼저 물어봐. 같은 극적인 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우리 집안의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서연 자신은 나를 피했고 내가 방에 들어서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녀의 평소 자신감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를 대신한 방어적인 움츠림이 그녀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위축된 모습에 고소함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 겸손해지는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어느덧 벚꽃이 서울거리의 분홍빛 눈처럼 흩날리던 저녁, 우리 침실 문틈으로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틀림없는 서연의 필체였고 비싼 편지지에서는 그녀 특유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새언니. 편지는 격식 있는 인사 없이 시작되었다. 허락 없이 새언니 차를 가져가고 내 것인 양 행세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편지를 써요.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실망시켰고 어쩌면 다시 회복하기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신뢰를 깨뜨렸어요.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당장은 용서할 수 없더라도 이해가 해줘. 그 말들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연습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버님이 화해의 일환으로 쓰라고 지시한 것처럼. 차 사건 이전에 있었던 수년간의 미묘한 잔인함에 대한 인정이나 우리 관계를 그토록 긴장시켰던 더 깊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용서는 스위치를 켜고 끄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는 길이었다.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앞길은 여전히 길고 불확실했다. 그 사건의 법적 여파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주었다. 법원은 서연에게 내 차량의 무단 사용과 보험 사기 미수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상징적인 가치는 상당했다. 잘못이 저질러졌고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나는 그 돈을 나를 위해 쓰는 대신 이 결말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기회로 삼기로 했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나는 배상금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부분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상담과 소액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서울 여성발전센터에 기부했다. 나는 우리 두 사람, 나와 서연의 공동 이름으로 기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과를 탐내기보다 자신만의 성과를 쌓아가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라는 메모를 덧붙였다. 센터에서는 우리 집 주소로 공식 감사장을 보냈고 가족 모두가 이 선택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마지못한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녀가 편지를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일에서 무언가 좋은 일도 나와야 하잖아요. 배상금의 두 번째 부분으로 나는 더 개인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나는 전문 사진 강좌에 등록했다. 늘 배우고 싶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일이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나는 가족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렌즈를 통해 서울을 탐험했다. 새벽녘 탑골 공원에서 홍시를 나눠 먹는 노부부, 청계천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한 전통 한옥 지붕의 우아한 곡선. 내 사진들은 작은 지역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았다. 인천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내 작품을 전시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나는 빌려온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기획했다. 소유가 아닌 감사와 존중을 통해 그 가치를 얻는 사물들을 담아냈다. 나는 전시회 오프닝에 온 가족을 초대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의무감에, 민주는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며 와주었다. 놀랍게도 서연도 참석했다. 그녀는 다른 가족들과 조금 떨어져 서서 평소와 달리 강렬한 눈빛으로 각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진이 하나 있었다. 해질녘에 촬영된 검은색 럭셔리 세단이었는데 차주는 배경 속에서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소유물이라도 결국 그 주변을 살아가는 삶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진이었다. 캡션은 이랬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가 창조하고 베푸는 것만큼 우리를 정의하지 못한다. 나중에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다른 가족들이 외투를 챙기는 사이 서연이 나에게 다가왔다. 사진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새언니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재능이 있네요. 그것은 경쟁이나 비교에 오염되지 않은 그녀가 내게 건넨 첫 번째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고 잠시 동안 우리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한때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친구는 아닐지라도 더 이상 적은 아닌 관계로 나아간 두 여자였다.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마지막 대응은 몇 달 후 부산에서 열린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이루어졌다. 주최 측은 내 사진을 보고 삼성에서의 내 경력에 대해 듣고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단에 서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젊은 여성들로 가득 찬 객석을 바라보며 나는 계획에 없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내 차, 내 시누이, 그리고 소유와 존중의 차이에 대해 우리 둘 다 고통스럽게 배웠던 교훈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내가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화목이 침묵을 의미하고 평화가 복종을 필요로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목은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고 경계가 지켜지며 성과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얻어질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연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녀에게 더 큰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신상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사적인 고통을 공적인 지혜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저희 시어머니가 강사님, 시어머니처럼 저를 대하세요. 그녀가 고백했다. 좋은 며느리는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참고만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존중한다는 것이 존엄성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날 저녁 KTX 고속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나는 내 차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던 그 토요일 아침 이후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되돌아보았다. 여정은 쉽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여전히 갈등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에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재조정되었다. 시어머니는 요구하는 대신 질문하기 시작했다. 아버님은 가족 문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셨다. 민주는 내 위나 뒤가 아닌 내 곁에 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이 변했을 서연은 빌려온 지위가 아닌 자신만의 진정한 재능에 기반한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언가를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 누구도 빌려가거나 훔치거나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것 말이다. 내 사진, 내 강연, 그리고 가족 안에서 새롭게 찾은 당당한 내 자리. 이것들은 주차장에 전시하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과시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럭셔리 세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성과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서연이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잡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나도 수업 하나 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녀가 초급 강좌 광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진 말고요. 그건 새언니 거니까. 대신 서예 같은 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꽤 잘했거든요. 나는 이 작은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길을 탐내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첫걸음이었다. 잘할 것 같네요. 나는 대답했다. 말은 단순했지만 그 뒤에 담긴 감정은 복잡하고 진화하고 있었다. 밖에 주차장에는 내 차가 세워져 있었다. 더 이상 싸워서 쟁취해야 할 신분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유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동의 삶이라는 풍경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이동 수단일 뿐이었다. 진정한 여정은 애초에 누가 어떤 차를 몰고 어느 목적지에 가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배워가고 있는 이 가족 안에서 각자의 진정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차를 끓이면서 나는 나의 복수,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가 서연의 공개적인 굴욕이나 법적 처벌에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굴복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버틴 것, 갈등을 성장으로 변화시킨 것, 그리고 위축되기를 거부한 나의 태도에 있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국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가족이 겪은 폭풍은 고통스럽고 공개적이었지만 그 여파 속에서 새롭고 더 진실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때 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여자와 조용한 부엌에서 차를 나누는 그 순간, 나는 언젠가 우정이 될지도 모르는 관계에 연약한 첫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